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진보 시민단체 양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제 3법의 본격 시행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쟁점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최이배 전 국회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경제 3법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놓고 일단 세 분의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아쉽다. 매우 아쉬웠다는 것은 첫째 내용 면에서 도대체 이게 성격이 뭔가 의아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부가 이 안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하는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절차가 너무 이게 좀 국민들 보기에는 국회스럽지 못하다 하는, 이게 이제 야당에서 많이 주장하는 건데, 절차도 매우 매끄럽지 못해서 아쉽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 경제 3법에 대해서, 또 이거 말고도 이번에 통과된 여러 관련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치권이 기업을 옥죄도 되는가? 저는 기업의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귀를 닫았다. 그것은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그렇다. 무슨 이야기냐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경제 3법에 대해서는 이 야당이 그냥 무사 통과를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꼴이 되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 아쉽고, 그다음에 절차 면에서도 아쉽고, 재계의 귀를 닫은 점에서 매우 아쉬운 그런 저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의원님? 예, 왜 이 경제 3법이 추진되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배임 횡령, 또 뇌물,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이제 굉장히 불공정한 경영 행태를 뭔가 손질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결국은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이 추진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정부 안은 한 80점 정도 수준으로 처음부터 좀 나왔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 원안이라도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통과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또 후퇴가 됐어요. 그래서 한 60점 정도, 60점. 정도에서 낙제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과연 이번 공정경제 3법으로 현재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법,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 법안 처리 과정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논의 과정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그 나왔던 안 자체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특히 이 처리 절차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우스운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의당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그 법안을 처리해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또 실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또 수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굉장히 좀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처리 과정만 놓고 보면 앞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협치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설명이 나온 걸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가지고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적으로 후퇴한 그런 법안 처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 분이 결은 좀 다르지만 아쉽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위원 선출을 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 합산해서 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됐어요. 합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줬다고 하는데 재계는 불만이 많죠. 보세요. 아까 이제 저 최 의원의 말씀에 그 제가 조금 그 저걸 달면 이게 만약에 재벌 네. 또는 뭐 대기업 집단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거라고 하면 그게 다중대표 소송이 됐든 네. 그게 감사 분리 선임이 됐든 그 제한하는 내용을 재벌 기업에 국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깃이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목적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어떤 불공정 거래를 막는다고 하면서 그 조치들은 예를 들면 다중대표나 네. 또는 감사 선임이나 또는 소수주주권의 그 권리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범기업에 대한 규정으로 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벌들이 그동안 잘못해온 과거의 행위가 지금도 계속이 100%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논란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나 설사 50보 양보를 해서 재벌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콕 집어서 그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다중대표, 대기업에 대한 감사성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600만 기업들이 들고 일어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벌을 잡는다고 하고서는 이 규정을 이렇게 일반화해버리니까 네. 이것이 악용될 여지가 매우 많다. 저는 그런 면에서 재벌의 어떤 불공정 거래나 어떤 그런 불법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경제 3법이 백신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나요?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벌의 불법 행위예요. 너무 센 약을 쏘아가지고 그 약을 맞은 그 환자가 그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면 이 법은 옳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내용이 매우 섣부르다. 그러니까 이 백신의 경제 3법이라고 하는 백신의 효능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결국 환자를 죽일 가능성이 매우 큰 악법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최 의원께서 20대 국회 때 이 경제 3법 관련해서 특히 상법 쪽은 또 많이 힘을 쏟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안은 아까 점수를 더 낮게 해주셨잖아요. 정부안보다. 신 교수님 의견에 아마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재벌 얘기를 하신 거는 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불법이나 편법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솔직히 중소 중견 기업에서도 그런 재벌들의 그 잘못된 행태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은 우리가 이 상장회사라고 한다면 이미 모든 많은 소액주주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해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단 뭐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상장회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그 공정경제 3법에서 특히나 상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3% 제한하는 것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에 대해 보통 감사위원회를 한 3인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법무부 안은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걸 단 한 사람만 분리선출하자라는 것으로 굉장히 후퇴된 안을 제시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 이제 뽑는 방법에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왜 이 감사위원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의결권이 덜 미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쳐서 이 사람들의 의결권을 3%만 제한하자는 것이 최초의 정부안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산 3%가 아니라 개별 3%로 해서 개인당 3%씩만 제한하다 보니까 지배주주 일가들이 지분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지금
몰아서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은 이 지분을 쪼개기 해가지고 분산시켜서 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로 특수관계인과 최대 주주를 묶으려고 했었던 건데 맞습니다. 이거를 개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 인원수를 곱한다고 생각해도 쉽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 재벌 총수 일가들이나 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더 많이 행사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 교수님은 아까 반론해 주셨던 게 이게 상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벌들과 그 대기업들의 뭐 불법 행위를 좀 막아보자, 예방해보자, 견제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했지만 애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입법을 했다면, 네네. 그리고 우리 입법 목적이 재벌이든 상장사든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를 만드는 제도라면 3% 아니라 뭐 2%로 저는 제한해도 좋다고 보는데요. 상장사 수천 개를 다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입법을 만들었으면 3% 제한을 하는데 충분히 이 상장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심증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장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받을 대상을 국한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행위가 있어서 예를 들면 공정위원회 경고를 받았거나 예. 또는 과거에 무슨 위법 조치를 했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전적이 생각이 있는, 되는 네.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 150%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모든 감사위원이 됐든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듯 네. 모든 제도에 대해서 상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규칙을 설정을 하면 효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심한 부작용을 낳는다. 그 점을 부분 저는 소홀했다. 그 근데 이야기예요. 우리 교수님이 좀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는데 이 감사위원회 제도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물론 재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들어가고 그렇죠. 중견기업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애들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좀 그 조건으로 반영이 돼 이제 있다. 허들을 만들어놨다는 허들이 말씀이시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예. 이야기한 자산 2조 기업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기억엔 200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개 중에서 200개라고 합시다. 뭐 이게 100개라고 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경영에 아무 문제가 없이 경영을 해왔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이 자물쇠를 이렇게 그러니까 매야 되나요?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렇죠. 문제를 일으킬 조짐이 없는 회사까지 왜 규제를 하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기업이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만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나고 나서 만들면 이미 사고 났을 때의 많은 소액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또 자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산 규모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걸 갖고 국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일 네, 거예요. 그럼요. 아마 자산 2조 원 자체의 선도 얘기가 됐었고 3%를 뭐 지금 이제 개별로 바꿨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재계에서는 이번 국회 통과된 법안을 두고 이 문의만 완화된 거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뭐 기업에 대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좀 완화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재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 3%룰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뭐 헤지펀드들이라든지 뭐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제 주체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될 위험에 놓였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헤지펀드 또는 뭐 그런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마치 막 굉장히 그 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영진들을 못 살게 굴고 마치 기업을 막 없애려고 뭐 그런. 근데 주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주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혀서 오히려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거는 오히려 손해죠. 주주 입장에서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기업을 흔들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적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그 시각이고. 근데 아마 예. 굵직한 몇 번의 사례들이 그렇죠. 물론 뭐 국민들에게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아닐까 엘리엇이나 뭐 싶거든요. 소버린이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 왜 그 기업에 들어왔냐면은 그 기업들이 너무나 불법이나 또는 잘못된 경영 행태를 함으로써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걸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런 불법과 잘못된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런 공격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앞뒤가 바뀐 상황을 우리가 너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인식은 좀 갖지 않아야 될 근데 것이라고 그 생각하고요. 부분에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요, 교수님. 그 이번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해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단 한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회 보통 구성이 뭐 5인에서 많은 데는 10인까지 가는데요. 그 중에 단 한 명의 좀 쓴소리 할 사람을 이사회에 넣어놔서 이 사람이 그런 불법이나 균형을 잡으라는 예,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재계의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자신들의 어떤 순혈주의, 무조건 여기서는 찬성만 하는 사람만 필요하다 이런 그 식의 어떤 이사회 운영의 그 일종의 관점을 거수기 가지고 문화에 있는 거죠.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계가 좀 열린 자세로 이제 더 많은 주주들의 얘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요구고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런 제도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은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게 있으셨죠. 아까 주주들은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바란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가가 올라가서 이득을 보기만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50% 맞는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말씀이십니까? 떨어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뜨린 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우리 IMF 때 있었어요. 작전 같은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는 기본적으로 그게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든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든 돈을 버는 것, 그것도 짧은 시간에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올라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해코지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는 적어도 IMF 때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신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재계에서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이제 뭐 경쟁사라든지 외국계 투기 자본이 뭐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선임을 해서 기술을 거기서 유출하고 뭐 예. 기술 가져가고 기밀 정보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아마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사의 의무 자체가 이미 그 비밀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상에. 그거를 만일 훼손한다면 바로 그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안전장치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마치 그리고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이 들어와서 회사의 기밀을 빼가는데 회사가 그걸 다 줍니까? 부당하다고 하면 안 주겠죠. 그러면은 그렇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회사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치 감사위원이 모든 그 마치 수사기관처럼 회사의 막 자료들을 다 빼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 이미 생각합니다. 그를 견제할 만한 장치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 예. 반대 급부도 장치에도 있어야 된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사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사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폐지를 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지를 하는 쪽으로 대신 이제 뭐 대기업의 일감몰아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사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 전속고발권이 어떻게 보면 공정위에게 독점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건데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사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동안 공정위한테 하라고 그렇게 공정거래를 할 수 있게 니네가 알아봐라라고 했지만 잘 못했다라는 칼이 무디다, 솜방망이다라는 이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유지가 됐을 때 공정위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의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공정위가 사실은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사실 이 부분을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이제 추진이 됐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네. 수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나 변명이 굉장히 좀 황당한 지금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그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이에 결국엔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나 또는 피해 기업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런 그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원청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보라든지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유지하게 되어 있는 이 전속 고발권을 좀 정당하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이번 그 경제 3법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폐지를 이렇게 하려고 가야 했던 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무능하기도 하지만 무능해 왔어요. 몇십 년 동안 무능해 왔고 우리가 검찰 개혁할 때 뭐를 명분으로 냈었습니까?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다음 정부가 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속 고발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저는 갈 것이다. 이게 대세라고 봐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희한하게 그냥 뒤치락 하더니 그냥 갔어요. 그 매우 의심스럽게 짝이 없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로 가는 게 맞고 다만 그것에 대한 기업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그런 과도한 고발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해서 네네. 갔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사실 뭐 공정위에게 별칭이 뭐 경제검찰이다 이런 네. 명칭이 전혀 있는데 제 역할을 했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고 비판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예. 이렇게 유지가 된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이게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제 새롭게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넣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보통 공정위 사건은 사업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죠.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이 많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독점을 하거나 담합 같은 것도 그렇죠. 하죠. 담합을 하거나 또 시장 지배력을 지배적인 이용해서 지위를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죠. 이용하는 그런 네. 행위들을 할 때 그 상대방이 그것을 이제 조사 요청을 공정에다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다 잘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과정이 많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사인의 금지 행위 그 청구권 사인의 금지 청구권은 네. 그런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것을 법원에 가져가 가지고 이 기업이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을 가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 직접 가게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조치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한다면 공정위가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인 그 고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생겼다라는 것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은 뭐 앞서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속 고발권은 폐지돼야 된다라고 그동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시는 가는 것을 지금까지 뭐 굉장히 굉장히 이제 좀 중지가 모아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나 그 민주당의 정무위 안에서 그 김병욱 의원 등이 그 보였던 그런 행태는 네. 굉장히 반민주적인 네. 모습이었고 또 개혁에 반대로 가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잘못된 모습이었고 물론 김태년 또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하긴 했지만 네네. 절대 이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국민들이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준 데는 이런 모습을 보고자 해서 실어준 건 아니었을 아니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대한 힘을 줬으면 그걸 좀 좋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 전속 고발권 유지라는 식으로 이 재개 요구를 나름대로는 들어줬음에도 여전히 재계에서는 뭐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예.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3법이 일단 입법이 된 이후에 신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소송이 난무한다든지 아니면 또 각종 또 후폭풍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에 뭐 그게 이번 정부가 됐든 아니면 그 이전 정부를 포함하든지 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가 뭐를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자기 성찰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5년 또는 지난 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이게 해봤더니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잘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못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평가 분석이 있고 그것에 입각을 해서 그게 뭐 A 제도가 됐든 B 제도가 됐든 C 제도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기업을 설득했으면 전 좋았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그냥 물론 이야기는 오래 전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다중세표나 뭐 사인의 금지 굉장히 오래된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전서부터 나왔으면 제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면 오케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분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내놓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되었으면 훨씬 더 저는 설득이 잘 됐을 것인데 제가 뭐 그건 제 분야도 아니라서 안 들여다봤지만은 대한민국에 길 가는 사람한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공정거래를 잘 해왔습니까? 물어보면 난 40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럼 법만 바꾸면 그러면 공정거래가 되나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현 정부의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다. 그런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게 단추가 끼어지는 저는 근본이라고 보는 이유죠. 지금 뭐 신 교수님도 지적해 주신 게 기존의 새로운 법, 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부터 좀 견고하게 만든 후에 뭔가가 들어와야지 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정위가 그동안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전에 사인의 금지 청구권 같은 경우가 이제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 드디어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네네.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뭐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뭐 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에게 개혁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그 거고. 힘을 더 실어주는 네.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마당에 검찰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잘못된 정치적 판단들이 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돼야 될 것이고 지금 솔직히 전속고발권 폐지 같은 경우도 담합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적인 담합에 대해서만 경성담합이라고 그렇죠. 하죠. 경성담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경우에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속고발권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굉장히 중대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더 넓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당의 공약은 전속고발권 전부 폐지라는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거를 또 줄여서 부분 폐지 중에 가장 또 작은 부분만 하겠다라고 했던 것마저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면적으로 하는 곳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검찰 개혁과 뭐 관련해서 이번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게 지나가면 또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본회의에서 또 주목받았던 법 중에 하나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근데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거든요. 사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졌던 고 김용균 씨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그동안 과연 산업 현장의 모습은 얼마나 나아졌나? 그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고 이번에 뭔가 처리가 좀 됐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 지금 노동관계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거의 뭐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됐고요. 사실은 그 특고 3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조합법 관련된 ILO 3법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지금 관련된 법들은 대부분 지금 추진이 된 상태인데 실제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나왔을 때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 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었다. 네.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환경이나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단지 이걸 가지고 기업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또는 그 작업장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좀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폐회가 되고 네. 이후에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이 법을 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처벌법만이 아니고 정부나 또는 당의 국회 쪽에서는 사실은 그 이 작업 환경을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 그리고 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시는 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던 현장에서 목숨을 달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기존의 산안법에서는 너무 처벌이 미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교수님. 네, 저는 오히려 이 법을 만드는 것이 뭐 다중대표 소송제나 또는 그 다른 어떤 그런 상법 개정보다도 우선순위가 갔었어야 되는데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법이기도 그죠? 하잖아요. 그런 예. 면에서 저는 매우 이분도 아쉽고 저는 이 정부가 지금 국회를 아주 뭐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기업의 부담을 지우는 법들이었었거든요.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청와대나 어떤 그 여당의 그 의식 구조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은 제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동 인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이념적인 부분은 항상 그 앞머리에 두고 한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었거든요. 이걸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것은 야당의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조만간 저는 뭐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또는 그 입법 통과를 정부가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의원님 지금 쭉 뭐 화면에 이제 그 과거의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산업안전법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그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10년 동안 뭐 6건밖에 네. 2심에서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하고요. 벌금 정도밖에 벌금 안 정도 되니까요.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법은 기본적으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산업 그 현장의 안전 책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 기업이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인데 최상단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처벌이나 이런 어떤 규제의 그 범위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하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안전법 가지고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계속 산업안전법을 가지고서 뭐 보완을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인데 그게 이제 신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당의 그 의식 구조가 굉장히 그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뒷걸음질을 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니까 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용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기본적인 그 생명의 보호에 이렇게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추진됨으로써 아무튼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또 예방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또 이제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술인들도 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의 첫 단계, 이제 첫 발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국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이제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많죠.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특고 프리랜서, 네, 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예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단계로 보면 사실은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 집단,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접근된, 그러니까 네네. 이름 자체가 왜 문화예술 분야를 포괄하지 않고 예술인 고용보험이냐라는 게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발했던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변형된 형태의 그 보험인데, 이게 지난 국회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네. 오히려 그 당시 법안 처리할 때도 예술인은 포함이 됐지만 네네. 당시에 특고는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고 관련된 법안이 이제 이번에 비로소 처리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먼저 시행이 됐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이 사실은 그 예술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그 문화예술, 체육, 또 요즘 이제 대중문화 쪽에 네.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종사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범주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 방송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예능이라든지 교양 프로, 드라마 같은 나름대로 뭐 예술성이 좀 가미돼 있다고 보는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되지만 이 교양이 아닌 보도 쪽 예, 뉴스죠, 이런 쪽은 쉽게 말해서. 아니라고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 그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자격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런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는데 네.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사실은 소득 중심의 그 사회보험으로 개편하자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여전히 이것들이 자격 중심,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발생될 거라고 예상됐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작가들의 그 그렇죠. 상황이 불만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눈에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소득 기준이 5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쪽 문화예술 쪽이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예. 계약서라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도입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법안이 이제 예술인 복지법에서 나오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이제 들쭉날쭉한 기준이 좀 이상하게 기준이 이제 됐거든요. 생긴 거고요. 솔직히 작년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하자라고 얘기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된 첫 번째의 그 성과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행인데요. 네. 솔직히 우리가 지금 특수한 고용 형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논란이 많이 됐던 게 뭐 이제 학습지 교사나 그렇죠. 골프장 캐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지역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예외적으로 예술인만 적용되는 법안이 하나 통과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는 뭐 이거는 진짜 더 보편적으로 이제 고용의 형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의 어떤 그 적용 요건이 자격이 아니라 진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내고 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변화돼야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수 고용 형태가 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느냐는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너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굉장히 그 부분을 이제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고용 형태를 협소하게 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굉장히 이제 사회의 고용 형태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플랫폼 노동자, 뭐 또 기 없던 것들도 이코노미라는 생기고요. 예고고 굉장히 프리랜서에 대한 직업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진짜 과거의 판례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직시하면서 우리가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 고용보험 오늘 시행이 됐지만 예.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보다 폭넓게 소득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은 월 소득 아까 50만 원 네,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과연 이제 어느 기준이 적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죠. 저는 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내면 보험금은 또 조금 받아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만 제도를 설계하면 충분히 누구라도 뭐 소득의 그 많고 적음을 따지지 네. 않고도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지금 그 예술인들이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문제는 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부랑 같이 문화부랑 같이 해가지고 예, 예. 뭐 그걸 이제 현장에서 지도하고 뭐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정부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뭐 아직 이제 시작은 해서 좀 좋긴 한데 이게 부실합니다, 사실 아직. 첫째 우리가 이게 2, 3일이나 뭐 2, 3개월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 해당되는 비정규직만 해도 거의 1,000만 명이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한시적 근로자가 480, 시간제가 300만, 비정형 근로자가 200만 해서 1,000만 명에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미세한 뭐 예술자 그다음에 뭐 체육 그 관련 종사자 뭐 이렇게 접근해서는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 정말 누더기가 된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조금 더 좀 통일되고 간단한 그 원칙. 아까 저는 소득 저는 뭐 아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으로 소득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예술 뭐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정형 근로자 200만 그리고 시간제 300만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그런 일관성 있는 제도를 대통령이 작년에 말씀하셨으면 지금쯤은 나와줬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땜질하는 방법으로 하는지 저는 공무원들 봉급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라도 한 20% 그동안 일도 없었을 테니까 봉급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특고 3법 중에 이제 고용산재법과 관련된 것들이 다 통과가 됐는데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고용부의 접근 방식도 여전히 과거에 해오던 방식처럼 업종별 단계적 확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또 이제 순차적으로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되고 그렇겠죠. 또 업종 내에서도 결국에는 자격 중심으로 그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는 분들만 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나가는 분들은 또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학계든 연구를 하시는 정책 연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기업이라든지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계신 당사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바로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결국에 이 문제는 전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개편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고용보험으로 선을 긋고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소득 파악을 최근에 추진하긴 했는데 이제 그 소득 파악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솔직하게 고용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당사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새로 발생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좀 정책적인 지원을 같이 해가면서 소득 중심으로 제대로 전체 사회보험을
개편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부는 예술인부터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직 쪽으로 이제 넓혀가면서 뭐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예술인부터 이렇게 뭐 자격 갖고 논란이 되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논란이 없겠냐라는 데는 우려가 되거든요.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최연수 박사님이 진짜 그 부분은 가장 전문가신데,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지금 그거를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것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많건 적건을 따지지 않고 충분히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나면 그때 보험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 보험에 대한 우리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조금 그룹핑을 여러 개 해가지고 단위를 이렇게 기존의 정규직의 그 고용보험이 있듯이 네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예술인들이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걸 만들어서 구분을 또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분해서 또 설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들이 더 많이 논의를 해주셔야 될 그렇겠죠.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게 된다면은 진짜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뭐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신 교수 보시기에는 기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이 이 고용 안정망에 좀 들어오려면 앞으로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일관성. 그러니까 이 직종은 예를 들어서 뭐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다르고 저 업종은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 또 왜 국민들이 또 이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택배 하다가 또 뭐 다른 얼마든지 일을 다 하실 하지 수도 있죠.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시를 작년에 하셨다고 하면 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아우를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을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쯤 나왔어야 되죠. 지난해 이미 지시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예술인들만 예술인들에 한다는 대한 이야기는 고용보험. 작년서부터 사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때도. 그래서 그 우리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안 늦었으니 저는 어떤 그 비정규직이나 또는 뭐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그 일관성 있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루 빨리 내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는 일자리위원회 해체하고 어차피 작동도 안 하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걸 빨리 이 임기 끝날 때까지 저는 내놓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뭐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일자리위원회는 성과가 전혀 마이너스였다는 게 이미 드러났으니까 네네. 이건 반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3법과 또 노동 관련 법안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 최이배 전 의원, 최연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